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김설래 HK 연구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러난 글로벌 정치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굉장히 무겁긴 합니다. 무겁기 때문에 웃으면서 강의하기는 좀 그렇고, 이 내용을 쭉 들어보시게 되면은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경과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좀 더 나가서 앞으로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게 되면 이제 먼저 전쟁 개요, 그 다음에 전쟁 개요가 끝나고 난 다음 우크라이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역사를 들여다봐야지만 이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내부의 문제, 동서 분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지금 현재 국제 질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변화하고 있는,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국제 질서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은 미중러 전략 경쟁이 내포되어 있고요. 거기에 에너지 패권 전쟁도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사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가지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 얘기는 결국 기술 패권과 그 다음에 금융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한 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투쟁에서 바로 그 단층 성상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희생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설명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측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번 전쟁을 들여다보긴 하는데 그 내용이 서구에서 얘기하는 거와 약간 결이 틀립니다. 물론 저는 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강한 국가가 약소국을 침탈하고 침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무조건 잘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러시아가 침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환경, 내용, 배경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스탠스를, 국제 정치 질서에서 스탠스를 가지고 접근하고 그 다음에 대응해야 될지, 그걸 정확하게 하려면은 결국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각국의 이해관계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여다보고 한국의 어떤 입장을 나가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전쟁 개요를 들여다보면요, 결국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미국과 나토의 동진 정책, 이 부분이 러시아를 자극을 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나토의 동진 정책. 사실 러시아는 미국이나 나토 아니면 유럽연합을 상대로 해서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패권 투쟁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나라죠. 러시아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 소련이라는 나라의 후계자로서 세계를 놓고 한번 겨뤘던 적이 있지만은 러시아의 국력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과 GDP 규모, 총 생산 규모가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하고 대한민국이 감히 대립하거나 아니면 경쟁할 생각을 못 하죠. 똑같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그런 의미에서는 그 미국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세계 질서를 갖다 이끌어 나가는 미국이고, 미국의 일극 체제 속에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유럽연합이나 아니면 인도, 이런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일극 체제와는 다른 어떤 세계 질서를 원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 어떤 흐름은 10여 년 전부터 쭉 흘러왔었습니다. 일극 체제 말고 다극 체제가 훨씬 더 안정된 그 국제 질서다 하고 의견을 갖다가 내세우기 시작했던 것이 미국이나 그 유럽연합이나 인도나 그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그런 입장을 표명해 왔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미국의 일극 체제를 미국이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상황까지 내몰린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일극 체제 내에서 그 구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과 파워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전쟁이 발생하진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미국이 이러한 도전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도전하는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더 이상 미국의 일극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 질서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건 뭐 저와 다른 여러 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결국 미국과 나토의 동진 정책에 러시아가 맞대응하는 형식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은 우크라이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은 유럽 연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러시아의 어떤 권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중간적 입장이죠. 바로 이 중간적 입장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동북에서 보면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중간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어떤 문제인데요. 이 지정학적인 문제가 최근 5, 6년 사이에 학계에서도 전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정학이 세계 국제 질서나 아니면 세계 정치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논리로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필이면 그 단층 상상에서 크게 보면은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대서양 세력과 그 다음에 유라시아 세력이 접점 충돌하는 중간에 놓여 있는 국가가 우크라이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그 어려운 지경에 지금 놓여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러시아가 세계 규범과 질서를 위반하는 국가로 이제 규정을 하고 세계 평화, 국제 평화를 파괴하는 국가다. 그 다음에 국제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는 적대적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만든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원하는 세계 전략 속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예전엔 테러의 전쟁이죠. 지금은 테러의 전쟁이 아닌 더 명확한 적, 러시아란 적이 대두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이 얘기하는 앞으로의 그 세계 질서 구도가 대충 보이긴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나토의 확장 문제는 아마 여러분도 이해할 겁니다. 이 나토 확장 문제는 러시아가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토의 존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에 소련에 대항하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협력 기구였죠. 그 협력 기구가 소련이 붕괴됐으면 당연히 그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타켓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토가 존재할 의미는 없습니다. 러시아 쪽에는 옛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였고, 그 다음에 서방 세계는 나토였는데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나토도 크게 존재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토는 계속 존재하면서 유럽연합을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으로 영향력 하에 놓고 있었죠. 나토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미국이 주도하는 게 사실입니다. 나토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군사기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하는 건 괜찮습니다. 소련이 붕괴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나토는 더 이상 동진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 안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구두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뭐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때 고르바초프하고 그 나토 측하고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토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차츰 동진을 해서 그 세력권을 어디까지 넓혔습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 확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전선까지 접근했던 거죠. 그나마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원하는 범슬라브 국가 아니면은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라 볼 수가 있죠. 그 때문에 러시아는 전략적인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침공의 그 빌미가 될 수는 없죠.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번엔 침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군사적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군사함에 대한 비율을 보게 되면은 사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은
처음 개전 초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진짜 전쟁을 하게 된다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상대가 안 되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을 시작할 때부터 군사 작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작전이라는 표현은 전쟁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조그만 국가를 놓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같은 슬라브 형제 국가를 놓고 전쟁을 하겠다. 그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러시아 국민들도 이해하기 힘들고. 바로 2월 24일 이전인 1월달, 2월달 포격전이 상호 포격전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했었고 총격전도 심하게 발생했었어요. 여러 사람이 많이 죽었죠, 그때. 바로 전쟁 직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바스에 있는 자기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명분, 돈바스 해방이라는 명분도 있었지만은 러시아 입장에 또 하나 우크라이나의 탈군사화, 우크라이나가 점점 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2014년 이후서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우크라이나의 무장력을 보게 되면은 나토와 미국, 그다음에 서방 국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토를 유시하는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에 의해 가지고 그 군사화, 그러니까 무장이 착착 진행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러시아의 그 침공에 맞서 가지고 잘 대응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준비가 안 됐다면은 러시아의 침공이 아마도 우크라이나 키우가 금방 점령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대가 그 사이에 8년 사이에 어느 정도 강한 군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록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하고 군사력이 차이가 나지만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잘 그 공격에 맞서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전쟁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항상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어떤 젤렌스키 정권은 그러면 전략적 실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번의 기회.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현 정권은 그 전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는 별로 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전쟁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전쟁을 하겠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돈바스 반군을 제압하고 우크라이나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예방하는 것이 10번을 생각해도 그 사전에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 냉전이 붕괴된 이후에 서방의 외교 안보 정책의 가장 큰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를 안보 라인으로 내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고르바초프 대통령, 그 다음에 옐친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유럽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 우리도 유럽연합 가고 싶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우리도 나토하고 같이 군사협력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군사협력을 갖다가 1990년대하고 2000년대 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러시아나 CIS 국가들이 해왔습니다. 그것까지 용인하겠다는 얘기죠. 더 나가서 옐친 대통령은 우리도 나토에 좀 가입하게 해달라 하는 구두로 한 번 정도 표명한 적이 있어요. 부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유럽연합 우리도 가입할 수가 있지 않느냐. 나토도 우리도 가입할 수 있다. 나토하고 우리가 적대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유럽연합하고 나토하고 미국하고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현재 미국 때문에 러시아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힘든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그 기술, 그 다음에 금융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물류, 공급망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단절은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러시아 사람들도 알고 있고 러시아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쭉 존재하죠. 그러니까 푸틴의 측근 세르게이 카라가노프 교수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나토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역사의 가장 큰 실수였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갖다가 2월 말에 3월 초에 직접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전쟁이 지금 전쟁에 대해서 조금 한번 들어가 보자.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5개월이 넘었어요. 5개월 넘었는데 동남부 지역에서 이제 전선이 고착화되는 현상입니다. 동남부 돈바스하고 남쪽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거기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고, 지금 현재 보면은 헤르손이라든가 그다음에 루간스크, 도네츠크, 자포로지에 점령을 했죠. 이 점령한 지역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러시아가 절대 양보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보를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크라이나하고의 휴전 협정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고, 양보를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전쟁이 아주 길게 간다는 얘기겠죠.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 양보를 못 하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점령한 지역을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남부 전선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착화된 상태에서 양국이 전쟁을 아마도 제 생각에는 1년, 2년, 3년 지속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누구도 휴전 협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토와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헤르손 지역하고 자포로지에 그다음 돈바스 지역을 마지막으로 뺏으려고 그러죠. 뺏어야지만은 전쟁에 승리를 하고 끝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왜 우크라이나가 동서가 분열됐는지 아마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은 중부 유럽 내에서 굉장히 강한 국가, 어떻게 보면 땅도 제일 크죠. 영토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인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4천만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종교를 믿고 있고 한반도보다 2.7배나 되고 비옥한 옥토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우크라이나 굉장히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과 서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부적 요인을 들어보면 결국은 동부하고 서부하고 너무 역사적으로 차이가 나고, 어떻게 보면은 언어도 그렇습니다. 언어도 동남쪽에는 러시아를 많이 쓰죠. 중부 지역에는 수루지크어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걸 많이 씁니다. 수루지크어는 러시아어가 많이 섞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수루지크어는 러시아와 거의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부 지역은 오히려 완전히 틀려요. 키예프를 갖다 키우로 발음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 지역이 다른 어떤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동서 분열의 역사인데요. 이 키예프 루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어차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뿌리는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키예프 루스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키예프 루스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몽골 침입 이후에 약간 그 역사적인 어떤 결이 달라지게 하죠. 몽골 침입하고 난 다음에 몽골로부터 독립한 러시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독립한, 어떻게 독립은 아니죠. 그 이후에 역할을 맡은 우크라이나. 그래서 이게 약간은 비껴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몽골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 몽골 지배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우크라이나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자, 애초에는 우크라이나는 영토가 없었죠. 우크라이나 중간, 드네프르 중간 지역에 우크라이나 영토가 적당히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중남부 지역은 예전부터 러시아 땅이었어요. 왜 러시아 땅이냐면 거기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예전에 그 장악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의 중남부 지역입니다. 중남부 지역. 그쪽은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문제는 서부 지역인데, 서부 지역은 예전부터 폴란드가 주로 장악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영향력이 되게 세죠. 폴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제정 러시아와 합스부르크 제국의 우크라이나를 같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지역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형학적 측면에서는 중국하고의 어떤 연결고리,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에 있어가지고 연결되는 그 전략적인 어떤 위치, 그 다음에 공급망, 수송망 그런 어떤 루트에 있어가지고 핵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족 분열은 최근 들어가지고 더 점점점 심해졌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남부 지역하고 그 다음에 동부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지도에 보듯이. 그 다음에 키예프를 중심한 중간 지역하고 이 서부 지역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러시아의 주민 비율도 그렇고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어떤 비율도 볼 때 동남부 지역은 러시아어를 갖다 거의 90% 이상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러시아인이 90%가 있는 건 아니에요. 러시아 스스로가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에서 30%밖에 안 되지만은 다 대다수가 러시아를 사용합니다. 근데 서부 지역은 그렇지 못하죠. 러시아를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이런 차이, 언어의 문제, 그 다음에 역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인종적인 문제가 같이 결합돼 가지고 동과 서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누가요? 외세가 개입한 겁니다. 자, 좀 더 신냉전하고 국제 질서로 들어가 볼까요? 냉전 시기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미국하고 소련 양극 체제였습니다. 붕괴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동유럽 국가, 그 다음에 그 소련의 주위에 있었던 국가들, CIS 국가들이 서방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서 EU, 나토의 동유럽 국가들이 대다수가 가입했고 일극 체제화 됐습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구축되어 있었죠. 그와 동시에 중국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국가가 누구냐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중국을 꼽을 겁니다. 중국이 그 덕분에 어마어마하게 부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기술의 자연스러운 이전, 시장의 어떤 확대를 통해서 중국이 자동적으로 거기에 편승해서 무한한 시장과 경제 잠재력을 확대해 나간 건 사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세계화와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에서 혜택을 받은 중국이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 거죠.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번 전쟁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 러시아는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나토가 추가로 동진하는 문제, 그 다음에 나토가 추가 동진해서 그 지역에 중부 유럽 지역에 나토의 무기와 군대가 주둔하는 거, 그 다음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하고 갈등이 벌어질 거니까 안전보장 협정을 맺자, 이런 얘기를 작년 11월, 그 다음에 올해 1월달, 2월달에 걸쳐 가지고 그 미국하고 협정을 맺기를 여러 번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를 달면서 자꾸만 지연을 했죠. 지연을 하다가 결국은 전쟁이 터졌는데, 이 전쟁의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이 이 전쟁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국이 그 이전부터 2013년도 유로마이단 사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러시아의 심기, 러시아의 특히 안보 문제를 계속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거대한 하나의 베어트랩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네오콘들, 그 매파들이 러시아란 불곰을 잡기 위해서 베어트랩 성격으로 우크라이나 국내 문제, 특히 정치 분열을 이용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 입장을 갖다가 많이 상정하고 추진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우크라이나 6만 5천 명의 정예 부대가 돈바스에 집결했고, 그것이 작년 3월 달도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거기에 대항해서 러시아 대군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국경선에 또 결집을 해서 그때도 전쟁이 한번 일어날 뻔했습니다. 올해 또 다시 2월 달에도 그런 일이 또 발생했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정예 부대는 그들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돈바스를 탈환하는 겁니다. 반군을 제압하고 돈바스를
우크라이나 영토 안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죠. 바로 우크라이나 군대들, 그 군대 정예 군대가 돈바스 휴전선에서 계속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선제 공격을 가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과 그 다음에 진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항상 보고 있는 그 화면,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고 있는 내용은 저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 뒤에 있는 배경 결국은 영국, 나토, 미국 앞에 있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를 앞세워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자극한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질서인 신냉전의 개막이다, 이런 얘기를 요즘에 종종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신냉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영 간의 가치 논쟁, 그 다음에 이제 디커플링, 군사적 충돌, 이러면서 이제 신냉전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상엔 신양극 체제와 여기에 대항하는 다극 체제, 무슨 얘기냐면은 러시아와 중국, 인도, 이런 여타 국가들은 다 중심적인 국제 질서를 선호한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거와 달리 가장 안정된 질서를 갖다가 예전에 양극 체제로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양극 체제를 갖다가 가장 안정된 국제 질서로 본다는 이 신네오콘들의 어떤 생각들을 들여다봤을 때는 결국은 그 세계 경제의 50%를 차지하는 유럽연합, 지금 주도하고 있는 앵글로색슨 국가들, 그 다음에 일본, 한국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따르는 국가들로만 충분히 미국이 주도할 수 있는 세계를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체인 중단, 그 다음에 공급망 중단을 통해 가지고 권위주의 국가들과는 구분된 그런 서방 세계 국가 내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들여다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결국은 에너지 전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패권 전쟁의 가장 큰 두 가지 흐름은 기술 패권, 그 다음 금융 패권인데, 이 기술 금융 패권 사이에 또 하나의 패권이 있습니다. 에너지 패권인데, 이 에너지 패권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랐죠. 이 가격 때문에 물론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은 에너지 생산하는 업체들, 그런 기업들은 특수를 누리고 있죠. 굉장히 특수를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는 노르드 스트림 2 같은 경우 사업이 중단되면서 독일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유럽연합이 가스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니다. 그 정도로 지금 러시아하고 그 유럽연합의 가스 중단으로 인한 충격은 그대로 유럽연합에 안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르드 스트림 2 가스관을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노르드 스트림 2 가스관은 결국은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가스지만은 유럽연합 내에 있는 가스 시장에 지금 현재보다도 한 20% 이상 지배할 수 있는,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굉장한 양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사업을 갖다가 방해를 해왔고, 그 다음에 노르드 스트림 2 가스관이 개통이 되자마자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에너지 종속국으로 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그 언급을 자주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하고 독일은 이 사업을 지속해왔고, 이 사업을 지속하면서 미국의 방해를 여러 번 제재를 했습니다. 미중러 전략 경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로 볼 수가 있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계적 질서 재편을 놓고 대서양 세력과 유라시아 세력이 충돌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 중에서 유라시아 세력이라면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아니냐 그러는데, 중국하고 러시아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도 같이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나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 러시아가 연결되는 그런 어떤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 유럽,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으로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가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깨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혜택을 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조금 피해를 볼 겁니다. 중국은 앞으로 조금씩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은 미국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내에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가격의 어떤 급등, 그것 때문에 미국이 어렵다고 하지만 길게 본다면 결국 미국이 추구하는 큰 그림에 있어서 미국이 기술 패권과 에너지 패권, 금융 패권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입장은 어떠냐 들어봤을 때 한국에 있어가지고 공급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대한민국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공급망 문제 크게 문제는 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수입 의존도에서 있어가지고 들여다보면은 공급망 파괴를 이래가지고 한국이 충격을 받는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하고 한국하고의 어떤 그 공급망,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유럽의 공급망이 파괴됨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공급망 질서가 흔들리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이 파급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한국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공급망에 있어가지고는 뭐 가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습니다. 석탄이나 석유 이런 전반적인 어떤 공급망 자체가 많이 흔들려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입장에서는 또 물류망이 단절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한국에서 생산된 물량을 중국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이어졌는데, 이 물류망이 모조리 다 단절이 됐습니다. 단절이 되는 바람에 한국 입장에서도 이 물류망을 다시 우회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새로이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물류망이 여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그림에도 보다시피 그 전반적으로 다 단절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유럽으로 향한 물류망이 유라시아 대륙을 통해서 옮겨가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금 설명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패권적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를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닙니다. 자, 4차 산업 핵심인 반도체, IT, ICT, 5G, 6G,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 무인기, 드론, 뭐 전기 자동차 등등 배터리, 양자산업 다 있습니다. 이런 첨단 분야에 있어가지고 중국이 이 미국의 패권, 기술 패권을 갖다가 뛰어넘는 그런 상태는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패권 누가 장악하느냐? 제가 봐서는 4차 산업에서 기술 패권을 장악하는 자가 결국은 앞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세계 패권을 장악해 나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죠? 유럽연합을 유라시아 공동체하고 연결되는 공급망이나 아니면 물류망에서 단절을 시키는 것,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중국과 연결돼 가지고 거대한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에 편입되는 것, 이것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부분이 단절이 된다는 것,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추구하는 국제 질서는 미국과는 좀 상대적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현재 브릭스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상하이협력기구, 중남미, 아세안, 중동, 인도 이런 국가들과 소다자 그룹을 만들면서 안정적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유럽연합의 중심 국가는 결국은 독일하고 프랑스입니다. 독일하고 프랑스.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럽 가스, 러시아산 싼 가스를 계속 공급을 받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방 여러 국가들이 대러시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대러시아 대오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전쟁을
보면서 대만과의 어떤 문제를 계속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중국의 목표는 결국은 2049년이죠. 2049년에 부강한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 특히 미국을 넘어서는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적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미국과 그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전략적인 안보 협력, 그 다음에 경제, 인적 교류, 긴밀한 대응과 공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 전쟁의 함의를 하나로 정리를 하면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계 패권을 놓고 대서양 세력과 유라시아 세력의 충돌이고,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금융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대 게임입니다. 그래서 세계 질서는 앵글로색슨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 국가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국가 블록으로 재편될 겁니다. 미국은 가치 논쟁을 전면화하면서 국제 질서, 기존의 국제 질서, 국제 규범, 기구, 제도 같은 자유민주주의 제 가치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그룹,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서서히 구분하면서 첨단 기술 산업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ICT나 IT, 그다음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블록에다가 기술을 이전할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디커플링 하면서 세계 질서를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미국 주도로 하는 금융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산업 생산, 산업 자본주의인 중국과 러시아로 구분되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주는 함의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여다보면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국내에서 지역 갈등이 어디에 외세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그런 현상을 봤을 겁니다. 지금으로 약 70년 전에 한반도도 마찬가지죠. 남과 북이 분열되고 갈등하고, 그 다음에 6.25 전쟁 이전에 소규모 군사적 충돌이 계속 일어났죠. 그와 유사한 상태가 지금 우크라이나도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 국내 갈등, 이것을 대한민국은 사전에 조절하고 막아야 됩니다. 양극화된 정치 구도, 그 다음에 오도된 애국주의가 국가를 어떻게 보면은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엘리트들의 분열과 부패, 특히 우크라이나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엘리트의 분열과 부패가 결국은 국가를 어느 지경까지 끌고 가는지를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개될 국제 질서에 대해서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미동맹을 기본적으로 강화를 하고, 동북아 내에서 한미일 북중로 구도가 가속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구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도가 그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보면은 미중 내 전략 경쟁에 있어가지고 인도라든가 다른 국가들 있죠. 아세안 뭐 이런 국가들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죠. 뭐 대한민국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런 구도 속에 매몰되는, 그러면서 그런 구도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행동만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공급망과 밸류체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접근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계약에 의해서 들어오는 가스나 석유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재계약 문제는 어떻게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셰일가스나 셰일석유를 들여야 되겠죠.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한 국가의 에너지 의존도가 40%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것 또한 국가의 에너지 자율성 문제에 있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에너지 가격 상승, 식량 가격 상승, 인플레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북아에 있어가지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갈등과 충돌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 이 입지에 대해서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 그 강의를 마치고요. 간단하게 한국외대 러시아 연구소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 연구소. 한국외대 러시아 연구소는 예전에 소련 및 동국 문제 연구소로 1972년,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설립됐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50년이면. 국내 최초의 사회주의권 국가 연구기관으로 설립돼서 소련 및 공산권 지역 연구를 주도했습니다. 1990년 한러 수교 이후에 러시아 연구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 및 동국권 문제 연구소가 러시아 연구소로 당연히 명칭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죠. 1993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부터 지금까지 러시아 연구소가 인문한국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인문한국 사업은 러시아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2019년부터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에 있어가지고 러시아 인문공간의 재인식, 러시아 속의 세계, 세계 속의 러시아라는 아젠다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 연구소의 목표는 결국은 국내 러시아 최고 연구기관으로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 위상의 연구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